네가 딸이잖아. 계모 선영이 펜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펜을 잡기 직전 마지막 장의 빈칸을 봤습니다. 제 이름만 쓰도록 비워진 칸. 오빠 민석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제 이름만 쓰라고 해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이야. 형식이라면 왜 계약서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선영은 제 손등을 눌러가며 펜을 쥐게 하려 했을까요? 저는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영이 제 가방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뒤 선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단체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비용을 늘린다고. 제가 예민하다고. 저는 밤새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끔찍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하듯 보다가도 금세 멀어진 눈빛이 됐습니다. 의사는 혼자 두기 어렵다고 했고 계모 선영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죠. 오래 끌 일 아니에요. 오빠 민석은 전화로 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이잖아. 내가 해야지. 딸이라는 말이 그날 처음으로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끈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 하고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상담실. 서류가 두툼하게 놓였습니다. 상담실 팀장 미경이 항목을 설명하는 동안 선영은 제 쪽으로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펜도 밀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아버지는 옆에서 그냥 하자를 반복했고 선영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네가 딸이잖아. 저는 펜을 잡기 직전 계약서 마지막 장의 빈칸이 눈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제 이름만 적혀 있는지, 왜 민석 오빠 이름은 없는지. 선영은 제가 망설이는 걸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시간 없어. 미경도 가만히 펜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이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제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읽을 거 뭐 있어? 다 똑같은 거야. 민석도 전화로 거들었습니다. 야, 아버지 앞에서 그만해. 창피하게. 창피한 건 저였습니다. 가족 앞에서 의심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단독 책임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하자를 되풀이하고 있었고 선영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가? 오늘은 요양원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선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후회할 거야.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멀리 갈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영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왜 서류 들고 나가? 내가 뭔데? 민석도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버지 입원을 길게 끌어 비용을 늘린다고, 제가 괜히 예민하다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단독 부담, 시설 비용 미납 시 보호자 연대 책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제 이름만 쓰도록 비워진 빈칸이 여러 개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우개로 문지른 흔적처럼 희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둔 걸 지웠다가 다시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선영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아버지 요양원 못 들어간다. 너 때문에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계약서 내놔. 저는 문틈 사이로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선영은 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읽을 게 뭐 있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저는 문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왜 제 이름만 쓰라고 하세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딸이잖아.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딸이면 뭐든 해야 한다는 말.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오빠는 아들인데 왜 안 해요? 선영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딸은 원래 그러는 거야. 나중에 너도 늙어봐.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 빈칸은 뭐예요?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쳐 보이자 선영은 손을 뻗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이야. 다 그렇게 해. 저는 서류를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형식이면 왜 제 이름으로만 쓰라고 해요? 선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 키워줬잖아. 감히 나한테 이래? 키워줬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키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 선영은 저를 한 번도 딸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키워줬다고 말합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호자 서명란 옆에 빈칸이 여러 개였고 그 빈칸들이 마치 저를 기다리는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민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돈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버지 앞에서 그만해. 돈 때문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이 더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따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왜 서명 안 해요? 민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 넣으면 복잡해져. 너만 하면 간단하잖아. 간단하다는 말. 저만 책임지면 간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른 곳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행정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가족관계와 후견을 전문으로 한다는 정하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하면 제가 다 책임지는 건가요? 정하늘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니 정확히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이 특약 보호자를 비용 책임자로 묶는 조항이에요. 저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요양원 비용만이 아니라 미납 분쟁까지 떠안게 돼요. 법적으로 추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정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이 제겐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 의사 확인이 먼저예요. 초기 인지 저하라면 중요한 계약은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지정도 정리해야 하고요. 지금 상태로 서명하면 가족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이 가는 구조예요. 정하늘은 계약서의 빈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호자 공동 서명란이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단독 서명으로 유도된 흔적이 있네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선영이 왜 저렇게 펜을 밀었는지, 왜 계약서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같은 아파트 이웃 한복자가 마침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지혜야, 안색이 안 좋네. 저는 얼버무리려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때문에요. 한복자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특히 도장 앞에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엔 내가 딸이고 찍고 나면 내가 지갑이야. 한복자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도 겪어봐서 알아. 조심해. 저는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보호자 단독 부담, 시설 비용 미납 시 보호자 연대 책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그리고 마지막 장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본 계약은 보호자의 단독 책임 하에 체결되며 제3자의 이해 제기는 불가합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선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아버지 병원에서 쫓겨난다. 내가 책임져.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과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재검토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상담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선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이러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검토할 게 뭐 있어?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서명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오빠 이름도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선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바쁘니까. 너만 하면 돼. 바쁘다는 핑계. 결국 저만 책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요양원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제 안에서 결심이 하나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펜을 잡지 않겠다고. 요양원 상담실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펼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특약 조항, 보호자 단독 책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미경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로 서명하신 분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족 중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같이 서명하시거나
법정 대리 권한이 확인돼야 해요.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모는 저만 서명하라고 했어요? 미경은 대답 대신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왜 서류를 또 들고 나가? 내가 뭔데?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혜 때문에 아버지 입원 길어지고 있음. 비용만 늘어남.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제가 왜 멈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답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같이 서명하면 안 돼요? 민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야, 내가 왜 거기 이름 넣어? 너 하면 되잖아. 왜 저만 해요? 내가 딸이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딸이면 뭐든 해야 한다는 말. 오빠도 아들이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야, 돈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버지 앞에서 창피하게. 돈 때문이라는 말. 그 말이 저를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아파트 이웃 한복자가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한복자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가족한테 당하는 게 제일 아파. 한복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때 나만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 저는 한복자의 눈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안 찍었지. 대신 변호사 통해서 정리했어. 한복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엔 내가 딸이고 찍고 나면 내가 지갑이야. 그거 잊지 마.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복자가 돌아간 뒤 저는 밤새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 옆에 빈칸이 여러 개였고 그중 일부는 지우개로 문지른 흔적처럼 희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둔 걸 지웠다가 다시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선영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아버지 요양원 못 들어간다. 너 때문에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또 집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놔. 그거 내 거 아니야. 저는 문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명하라는 서류니까 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너 키워줬잖아. 감히 나한테 이래? 키워줬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키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문 안 열면 경찰 부른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곳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하늘 행정사에게 계약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하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법원에 후견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다시 정하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계약서뿐 아니라 아버지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챙겨갔습니다. 정하늘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되네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아직 서명 전이니까 무효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명하시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요. 정하늘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특약 조항, 보호자를 비용 책임자로 묶는 내용이에요. 요양원 비용만이 아니라 미납 분쟁까지 떠안게 돼요. 저는 목이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법적으로 추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하늘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하늘은 메모지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버지 의사 확인 절차부터 진행하세요. 공증 받거나 법원에 확인서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보호자 지정을 정리하세요. 가족 중 한 명만 책임지는 구조는 불공정해요. 셋째, 계약서 특약을 재조정하세요. 요양원 측에 가족 공동 서명을 요청하시면 돼요. 정하늘은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버지 재산 보호 조치도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 보호요? 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통장이나 인감이 다른 가족 손에 있으면 위험해요. 정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요양원 계약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선영이 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계약서로 당신만 책임자로 묶어놓고 아버지 재산은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은행 거래 제한 신청하시고 후견 절차 진행하세요.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되면 재산 처분에 제한이 생겨요. 정하늘은 서류 양식을 몇 장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급하면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힘드시겠지만 잘하고 계세요. 가족한테 당하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그 말이 한복자의 말과 겹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복자를 만났습니다. 한복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행정사 사무실이요. 한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도장 찍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해. 저는 한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한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한 거야. 도장 찍고 나면 내가 지갑이 되는 거, 그거 막는 거야. 한복자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특히 돈 앞에서는. 저는 그날 밤 정하늘이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후견 신청서.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벽까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펜을 잡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과 직접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제작성 가능할까요? 미경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상담실로 오세요.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정하늘이 정리해준 질문 목록을 챙겨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미경을 다시 만났을 때 미경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질문을 꺼냈습니다. 보호자 비용 책임 조항, 이게 보호자 단독으로만 되는 건가요? 미경은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 공동 서명이 맞아요. 그럼 왜 제 이름만 쓰라고 하셨어요? 미경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건 보호자 측에서 그렇게 요청하셔서요. 누가 요청했어요? 선영 씨께서요.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도 설명해 주세요. 미경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계약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3개월치 비용을 위약금으로 내셔야 해요. 연대 책임 범위는요? 보호자로 서명하신 분이 모든 미납금에 대해 책임지시는 거예요. 법적 추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하는 가족이 많나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족들이 같이 서명하시거나 법정 대리 권한을 확인해요. 그럼 왜 저만 서명하라고 했어요? 미경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저희도 강요 상황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분들이 서두르면 상담실도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정확히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제작성해 주세요. 가족 공동 서명으로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의사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특약 조항도 조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 주시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지켜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선영은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제작성 요청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 키워줬잖아. 감히 나를 무시해? 키워줬다는 말.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끊어 말했습니다. 키운 적 없어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 키운 적 없잖아요. 밥도 안 차려주셨고 학교 준비물도 안 챙겨주셨고 아플 때 병원도 안 데려가셨어요.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장만 찍으라고 하시면서 키워줬다고 하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계약서는 가족 공동 서명으로 다시 작성될 거예요. 오빠도 같이 서명해야 해요. 선영은 잠깐 서 있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혜가 지금 나를 무시해. 저는 민석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아침 요양원으로 와요. 다 같이 서명해야 해요. 민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러려고? 네. 저만 책임지는 건 안 돼요. 민석이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지.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요양원 상담실에서 뵐게요. 선영은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게 뭔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데서 보자. 중요한 얘기 있어.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건지. 어디서요? 아버지 명의 통장이랑 인감 가지고 와. 은행 앞에서 보자.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바로 정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오빠가 아버지 통장이랑 인감 가져오래요. 정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절대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그건 계약이 아니라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처분이요? 네. 통장이랑 인감, 위임장만 있으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이랑 주민센터 가세요. 아버지 거래 제한 신청하고 대리 인출 차단하세요. 정하늘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대리 인출 차단하고 싶어요. 직원은 진단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년 의견 신청 예정이시면 임시 조치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인감 관련 제한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어디야? 왜 안 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 지금 법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원? 너 뭐 한 거야? 후견 신청했어요. 아버지 재산 보호 조치도 했고요. 민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너 미쳤어? 아버지 통장이랑 인감, 이제 누구도 함부로 못 써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이니까요. 오빠가 그랬잖아요. 제가 딸이라고.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선영이 집 앞에 왔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배를 계속 눌렀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 당장 열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는 딸이면서 왜 남의 집 재산을 막아? 남의 집이라는 말.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호는 제가 하고 아버지 돈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도둑이 아니면 왜 제 이름만 계약서에 쓰라고 했어요? 왜 오빠는 통장이랑 인감 가져오라고 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들켰어요. 저만 빚더한 하고 아버지 재산은 빼돌리려던 거 다 알아요. 선영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증거가 어딨어? 내가 뭘 안다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하늘과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으로 한 명만 책임자로 묻고 재산은 따로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어요. 아버지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거 다 기록 남아 있어요. 선영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단 인감 사용 시도, 금융 사기 의심, 강요 정황. 고소장 초안 준비했어요.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선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 끝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하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서류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펜을 밀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들의 손이. 며칠 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가 새로 작성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미경이 새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과 민석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약 조항도 조정됐습니다. 가족 공동 책임으로 변경됐어요. 단독 부담 조항은 삭제했고요. 저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함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의사 확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공증 완료됐어요. 미경은 서류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민석도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 신청이 접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심리 기일은 다음 달 중순입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 재산은 보호 조치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에 한복자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한복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네. 저는 한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도왔어? 내가 혼자 해낸 거지. 한복자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통쾌하지. 착한 딸이 아니라 똑똑한 딸이 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딸. 그 말에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착한 딸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선영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정하늘을 통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접근과 재산 관련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민석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혜야.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멈춰서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2번 쥐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구직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멈췄던 일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고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도 돌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펜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밀었던 그 펜이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펜을 샀습니다. 제가 고른 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하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후견 심리 준비 서류 보내드렸어요.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서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서류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는 펜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했습니다. 누가 밀어도 누가 강요해도 이제 제가 쓸 것만 쓰고 제가 지킬 것만 지키겠다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절은 문이 아니라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계약서는
가족 공동 서명으로 새로 작성됐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지 통장과 인감도 더는 선영의 손에 닿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후견 절차가 진행됐고 선영과 민석이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던 정황은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차단했고 변호사를 통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웃 한복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통쾌하지. 착한 딸이 아니라 똑똑한 딸이 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제 삶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열고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요양원 정원을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날 저는 새 펜을 샀습니다. 제가 고른 펜이었습니다. 다시는 펜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누가 밀어도 누가 강요해도 이제 제가 쓸 것만 쓰고 제가 지킬 것만 지키겠다고. 단절은 문이 아니라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